김범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좌는요, 경상북도에 거주하시거나 직장이나 학교가 경북에 있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상북도 청년전 채권실에 지원을 받아서 사단법인 문화공동체 세벗 그리고 세벗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경북청년 독서문화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경북청년 독서문화 강좌입니다. 오늘은 제9회차 강의로 크레타 출판사에서 올해 나온 책 IT 사용 설명서의 저자 김지현 SK 마이소니 부사장님의 세 번째 세상 메타버스 시대입니다. 저자 김지현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다양한 경험과 직업을 가진 ICT 분야 전문가이시며 현재는 SK 마이소니 부사장으로 AI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의 디지털 기술 관련 연구와 교육기획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SK 플래닛에서 신규 사업 전략을 담당하셨고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모바일 사업 전략과 사물 인터넷 등의 사업 기획을 하고 또 카이스트 정보미디어 경직 교수를 맡기도 하셨습니다. 96년엔 컴퓨터 119라는 첫 저서를 시작으로 2009년에는 웹트렌드 앤 전략 리포트, 2010년 모바일 이노베이션, 그리고 13년에 포스트 스마트폰 경계의 붕괴, 그리고 작년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화 등 총 30여 권의 신기술 트렌드 중심의 다양한 저술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25년간 IT 분야에서 기업인으로 저술가로 교수로 강사로 다양하게 활동을 하시며 쌓아올린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ICT 트렌드 및 그로 인해 생겨나는 사회와 우리 일상의 변화 그리고 기업의 혁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강의는 1강 코로나19로 인한 일상과 사회의 변화 그리고 2강 세 번째 세상 메타버스의 비즈니스 기회를 각각 약 45분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1강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서 우리 산업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가 보편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를 하는 시간입니다. 2강은 웹 모바일에 이은 세 번째 세상 메타버스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그리고 제페토와 오큘러스 등의 메타버스 관련 서비스와 시장의 경쟁 구도를 이해하고 앞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는 무엇이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를 맞이할 것인지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먼저 1강 코로나19로 인한 일상과 사회의 변화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소개받은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그 강의를 제가 원래 나누었다가 그냥 연강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1시간 30분 쭉 강의를 진행을 하고 10분 질문을 받을게요. 그래서 강의 주제는 여러분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 그리고 NFT 그리고 가상경제 이런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메타버스나 NFT가 과연 뭔가 그거에 대한 정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두 번째는 그런 메타버스나 가상경제 NFT로 인해서 우리 일상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두 번째를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는 다 도청에 근무하고 계시니까 우리 도청에서는 그런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드리는 걸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중심으로 쭉 진행할 거기 때문에 영화 보시듯이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잘 모르는 그 가수인데 아리아나 그란데라고 하네요. 아리아나 그란데 혹시 아세요? 네, 저 잘 몰랐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 콘서트 장면이에요. 3년 전 코로나 있기 전만 해도 다 이렇게 콘서트를 갔잖아요. 그렇죠? 직접 가수가 무대를 보면서 박수를 치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응원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아리아나 그란데가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게임 속에서 지금 화면에 보여주는 것과 같이 콘서트를 열었어요. 아까 오프라인만큼의 몰입감은 있지는 않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거하고 좀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밴드를 보시면 밴드들이 다 내 아바타를 가지고서 움직이는 겁니다. 같이 춤도 추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해가지고
그 콘서트에 들어가서 가수하고 한데 어우러져가지고 다양한 공간을 유영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평면적으로 즐기는 기존 유튜브나 카카오 TV로 보는 그런 형태의 콘서트하고는 완전 다르죠. 입체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몰입감이 있고 좀 현장감이 있잖아요. 우선 공간을 막 유영하면서 떠다니면서 막 키보드로 움직이면서 나도 춤도 같이 추고 그러니까 일반 온라인 콘서트하고는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이게 메타버스예요. 정리하면 메타버스의 콘서트는 기존의 온라인에서 우리가 유튜브로 보던 거하고는 훨씬 다른 공감각적인 체험을 가능하게 해주죠. 그래서 흔히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는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콘서트를 즐기는 사람이 저만 해도 이렇게 보지는 못했거든요. 주로 이제 20대, 10대. 왜냐하면 포트나이트나 로블록스는 원래 게임이거든요. 그 게임 속에서 이미 그런 경험을 하고 있죠. 그래서 메타버스는 MZ세대에게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렇게 핫하다 보니 갑자기 메타버스와 관련된 서비스들이 많이 있죠. 화면에 보이는 게 다 메타버스 서비스들이에요. 제페토, 이프랜드, 갤러타운, 그리고 앵루. 화면을 잘 보십시오. 화면을 잘 보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의 서비스하고는 다른 걸 볼 수가 있죠. 뭐가 다르죠? 우선 뭔가 사람들이 다 있어요. 아바타라고 부르죠. 그렇죠? 두 번째는 공간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되게 입체적이죠.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다 공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표현하는 아바타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입체적인 형태, 3D로 막 움직이고 기존의 페이스북이나 싸이월드 서비스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아니었거든요. 평면적이었죠. 근데 메타버스 서비스는 이런 식으로 입체적인 형태예요. 아까 포트나이트에서 아리아나 그란데의 콘서트와 비슷하죠. 뭔가 게임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도 아니고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건 역시도 메타버스 서비스입니다. 자, 그렇다 보면 메타버스에 대해서 조금씩 다들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좀 혼란스럽거든요. 로블록스도 메타버스인가? 포트나이트도 메타버스인가?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런 제페토나 이프랜드와 같은 그런 서비스도 메타버스인가? 근데 혹시나 또 싸이월드도 메타버스라고 하네? 그럼 NFT는 뭐지? 더 나가서는 기존에 세컨드 라이프라는 서비스가 있었던 2003년도에 무려 지금부터 18년 전에 있었던 서비스인데 그런 것도 메타버스인가? VR, AR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메타버스인가? 도대체 다 메타버스인가? 모든 서비스가? 그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를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시는지 말씀드릴게요. 메타버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기계를 쓰고 사용을 해야만 메타버스입니다. 제가 정의하는 메타버스는 아까 제페토는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사용하는 서비스예요. 스마트폰에서, 모바일에서. 아까 포트나이트나 로블록스는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메타버스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메타버스는 적어도 이런 기계를 뒤집어 써야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왜? 다르거든요. 뭐가? 이걸 뒤집어 쓰면 인터넷을 그리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체험의 방식이 확 달라져요. 여러분 2000년대에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컴퓨터를 가지고 마우스와 키보드로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네이버나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서비스를 이용했었잖아요. 그게 1세대 인터넷이거든요. 그런데 2세대 인터넷은 2010년도에 갤럭시 같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지금은 다 모바일로 들고 다니는 화면 속에서 손가락을 문질러서 인터넷을 사용하잖아요. 기존에 컴퓨터에서 사용하던 인터넷 사용 방식과 확 다르죠. 모바일은. 손 들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기존 컴퓨터 웹에서 사용할 수 없었던 서비스들이 있죠. 카카오톡, 카카오티, 배달의 민족. 이런 서비스는 기존 컴퓨터 웹에서는 구현되지 않았던 서비스잖아요.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쉽게 인증도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 카카오뱅크부터 해서 네이버 페이에 이르기까지 기존 컴퓨터에서 하지 못했던 서비스들이 스마트폰에서 구현된 거잖아요. 그 얘기 다른 말로 말하면 모바일과 컴퓨터 웹은 다르다는 거죠. 그것처럼 메타버스도 다른 서비스입니다. 뭐하고 기존 컴퓨터 웹이나 기존 스마트폰 모바일로 즐기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 다른 서비스라는 거죠. 근데 차원이 그렇게 다르려고 하면 다른 기계를 이용해야 돼요.
마치 웹은 컴퓨터로 이용하고 모바일은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메타버스도 다른 기계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야 체험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적어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아닌 이런 기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메타버스라는 겁니다. 제 정의에 따르면.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제페토는요, 로블록스는요, 포트나이트는요, 메타버스 서비스가 아니죠. 근데 메타버스를 흉내내고 싶어 하죠. 근데 그들도 지금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는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뀔 거예요, 서비스가. 그러면 메타버스 서비스가 되겠죠. 왜 그럼 굳이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바뀌느냐? 이걸 이용해야 정말 제대로 된 메타버스 서비스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메타버스를 사용하면 어떤 서비스가 구현되는지 한번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이라는 회사 잘 아시죠? 그 회사가 이름을 바꿨어요, 최근에. 회사 이름을. 뭘로 바꿨냐면 메타라고 바뀌었습니다. 메타. 메타버스의 앞에 메타를 따서 회사 이름을 바꾼 거예요. 왜 바꿨느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핵심은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의 CEO죠. 더 이상 기존의 SNS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으로는 우리 회사의 비전, 우리 회사의 성장이 어렵겠다. 회사를 완전히 탈바꿈시켜야겠다.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에 올인하겠다라고 하고서 바꾼 겁니다. 회사 이름을. 그리고 바꾸면서 발표를 해요. 2시간 동안. 뭐를? 우리가 꿈꾸는 메타버스 서비스는 바로 이런 거다라고 발표를 했던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상이. 그래서 이걸 보면 VR이나 AR이라고 하는 기계를 쓰고 메타버스 서비스를 즐기면 기존에 우리가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손가락을 문지르면서 사용하는 인터넷과는 다른 경험이 제공되겠구나를 느낄 수가 있어요. 잠깐 보시죠. You'll be able to work out in new worlds, even against an AI. 자, AR 안경을 끼고 딱 메타버스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온 몸을 가지고 게임을 즐길 수가 있어요. Maybe you'll get some friends. 게임만 즐기는 게 아니라 운동도 하는데 친구들을 이 메타버스 공간 속으로 초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농구 경기를 하는데 다 안경을 쓰고 있죠. 그게 AR 기계입니다. AR 안경을 딱 쓰면 친구들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농구 게임을 같이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펜싱 게임을 할 때 펜싱 선수를 초대를 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데 초대를 하는 겁니다. 이제 눈앞에 있는 것처럼 서로 경기를 즐길 수가 있죠. Oh, that's a little too realistic. See you later, Lee. That was fun. Good job, Mark. 안경을 벗으면 사라지는 거죠. 지금 메타버스를 사용하기 위한 안경, 딱 뒤집어 쓰는 그 안경은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경량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내년도, 내후년도 지나면 훨씬 작아지고 5년 안에는 렌즈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훨씬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걸 꿈꾼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메타라고 하는 페이스북에서. 지금 잠깐 이 영상에서 보는 인터넷 서비스는 우리가 과거에 즐기던 방식과는 인터넷 사용 습관이 많이 달라지죠. 왜? 기존에 컴퓨터를 생각해보세요. 손가락을 깨작깨작거리죠. 스마트폰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내가 온몸이 인터넷으로 퉁퉁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바디드 인터넷이라고 해요. 내 몸이 체화된 거죠, 인터넷으로. 기존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고개를 잠깐 모니터에서 돌리면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안경을 벗지 않는 이상, 렌즈를 빼지 않는 이상 그 속에 완전히 허우적거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몰입감이 되게 커요. 그래서 메타버스 서비스가 지금보다 훨씬 보편화되면 사회적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도 스마트폰 때문에, 태블릿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도 안 하고 계속 거기에 빠져 사는데 얼마나 더 큰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사회적 문제도 클 겁니다. 아마. 그만큼 인터넷이 내 몸속으로 다 달라붙는 겁니다.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 다른 세상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새로운 기계가 필요한 거죠. 새로운 하드웨어가. TV하고 라디오가 다르듯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다르듯이 VR과 AR은 기존에 있었던 컴퓨터, 스마트폰과는 다른 존재인 것이고 그 다른 존재로 사용하는 서비스는 또 다른 거죠. 거기에 이제 올인한 겁니다.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그리고서 그 페이스북이 야 메타버스는 이렇게 작동되고 운영될 거야 라고 소개한 영상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죠. 위를 보시면 아바타, 이동, 사용자 경험. 아래를 보시면 게임과 운동과 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정리하면 맨 위에 세 개는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 메타버스라고 하면 이런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한 거고 아래 세 가지는 그 메타버스로 뭘 할 수 있는지 알아? 메타버스로는 과거 우리가 쿠팡하듯이 쇼핑도 할 수 있고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메타버스로는 기존에 우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메신저 보내듯이 SNS 보듯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세 가지가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거야 라고 말한 겁니다. 그 변화가 뭐냐? 우리의 게임하는 방식이 바뀔 거야. 우리가 게임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두 번째가 뭐냐? 우리의 운동하는 방식이 바뀔 거야. 세 번째가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 바뀔 거야. 업무를 보는 방식이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는 완전히 바뀔 거야 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소개한 영상들입니다. 이 영상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를 제가 꼽아가지고 여러분께 다 보여드리긴 할 텐데 자 보시면 벌써 야, 뭔가 영화 같기도 하고 무슨 게임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인터넷 서비스하고는 완전 다르구나 라는 걸 느껴지시죠. 네. 이렇게 세부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메타라는 회사가. 우리의 메타버스에 대한 꿈은 이런 방식으로 실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구성 요소가 세 가지인 겁니다. 여러분이 카카오톡 로그인할 때 뭘로 하죠? 휴대폰 번호. 네. 여러분이 네이버 로그인할 때 뭘로 하죠? 아이디. 그렇죠? 메타버스에 로그인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아바타가 필요해요.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 왜? 그 아바타가 공간을 이용하면서 아바타의 시각으로 내가 이 3차원의 입체적인 공간을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아바타가 필요합니다. 아이디가 아니라. 두 번째로는 공간 속에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페이스북을 보거나 인스타그램 볼 때 어떻게 보죠? 스크롤하기도 하고 손가락을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동이에요. 따지고 보면 스크롤하면서 화면을 이동하는 거죠. 근데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는 이 아바타가 나의 시각으로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위에서 봤다, 아래를 봤다, 옆으로 갔다, 뒤로 갔다 공간 자체를 완전히 또 뛰어넘나들면서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사용자 경험이 다르죠. 여러분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볼 때는 어떻게 보죠? 쭉 보다가 좋아요 누르고 또 인스타그램에서는 팔로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경험이 확대되죠. 어떻게?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는 아바타와 아바타들 간에 악수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같이 껴안을 수도 있고 또 메타버스 공간 속에 얼마나 많은 오브젝트들이 있겠어요. 물건들. 실제 우리 사물에 있는 것처럼 오프라인에 의자 있잖아요. 다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스크린 있잖아요. 전등 있잖아요. 그것처럼 메타버스 공간 속에도 이런 다 공간 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만질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그런 액션들 사용자 경험이 확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마치 텔레비전에 없던 시대에 흑백 TV가 나오고 컬러 TV가 나온 것처럼 전혀 다른 형태의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영어로 그냥 표현을 하는 이런 키워드들이 메타라고 하는 회사가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면서 이야기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메타버스의 세상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딱 들으시면 아, 메타버스가 아무튼 뭔가 다르구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습관, 경험 이런 것들이 완전히 탈바꿈하는 공간이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단 아직 이렇게 구현이 됐다는 게 아닙니다. 구현이 되기 위해선 좀 더 기술적인 진화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나와야죠. 아직은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직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 모바일을 다 기본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 정도 돌아가면 그때만 해도 스마트폰이 옴니아라고 있었거든요. 옴니아폰. 블랙베리라고 있었거든요. 그걸로는 지금 쿠팡을 부르고 카카오티를 쓰고 우버를 부르고 이런 거 못했어요. 그냥 이메일만 확인하고 캘린더 일정만 확인하고 그 정도였거든요. 그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메타버스는. 그래서 앞으로 2, 3년 정도 지나야 지금 메타라는 회사가 꿈꿨던 것처럼 저런 서비스의 구현이 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지금은 뭘 할 수 있느냐? 지금은 딱 이걸 할 수 있어요. 제가 실제 메타버스를 오큘러스 퀘스트 2라고 하는 VR을 가지고 쓰고 있는 장면을 캡처한 겁니다. 지금 딱 이 정도로 할 수 있어요. 볼링도 할 수 있고요. 이건 실제 구현된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의 수준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볼링도 굴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에서 가장 핫한 게임입니다. 양손으로 전자 공을 두드리면서 저렇게 온몸으로 게임을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등산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클라이밍이라고 하는 앱인데 이렇게 산도 오를 수 있고 건물, 핫플레이스 같은 건물 같은데 랜드스케이프 건물 같은데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거 잘 놓치잖아요. 그러면 진짜 제가 주저앉아요. 아래로 까마득하니까 되게 무섭고 실제 건물을 오르는 정도의 긴장감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약간의 그런 느낌과 경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리얼 VR 피싱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낚시하는 게임이에요. 이 정도를 할 수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오큘러스 퀘스트 2라고 하는 VR로 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의 수준이에요. 이 정도. 아까 보여드렸던 처음에 그 안경 머리 뒤집어 쓰는 HMD라고 부르는데 그걸 쓰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서비스가 이 정도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한 6개월 넘게 열심히 쓰고 있는데 한 1시간 정도 사용하면 머리가 아파서 없어요. 어지러워. 1시간 정도 쓰면 뜨거워요. 그리고 기계가. 그래서 특히 40대 이상이 쓰면 한 1, 20분만 지나도 막 속이 미실 거예요. 오바칠 것 같고. 근데 아이들은 되게 쉽게 적응해요. 한 1, 20대는. 왜냐하면 내 육안으로 들어오는 디지털 정보가 머리에서 해독이 되어가지고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2D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이 공간을 막 움직이는 거라서 제가 왼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위로 돌리고 움직이면 다 바뀌거든요. 주변이. 그러니까 이 정보를 빨리빨리 캐치해서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제 머리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머리가 어지러워요. 근데 아이들은 금방금방 적응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아직 기술적으로 한계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한번 사서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금방 처음엔 와우 대단한데 엄청난데 놀랐다가 한 1시간, 2시간 쓰게 되면 너무 미식거리고 불편해서 안 쓰게 됩니다. 그 얘기는 아직 거품이 많이 껴있다는 얘기죠. 메타버스가. 단 그 거품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처음 갤럭시 S 나오고 갤럭시 S2 나오고 S3 나오고 그러면서 진화 발전돼서 지금은 그 누구도 스마트폰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메타버스가 바뀔 거라는 거죠. 그럼 메타버스는 기존의 서비스와 뭐가 다르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크게 4가지가 다릅니다. 제 관점에서.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아이디가 아바타로 바뀐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텍스트, 숫자의 아이디가 아니라 아바타로 바뀐다. 두 번째는 3차원 공간 속에 있다. 공간 안에서 유형을 한다.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가 확 다른 겁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디지털 오브젝트들이 있다. 그 공간 속에 그냥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처럼 게시물이 있고 사진이 있고 이게 아니라 어떤 형체를 가진 3D의 오브젝트들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그런 오브젝트들을 사고 팔 수 있고 그런 경제 개념이 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NFT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번째가. NFT는 메타버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 아니지만 메타버스와 가장 궁합이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궁극적으로 맨 아래 표시된 것처럼 온라인과 리얼월드죠. 오프라인과 리얼월드죠. 피지컬월드 그리고 온라인, 가상, 버추얼월드죠. 이 두 개를 통합시켜주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신개념의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 1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더 이상 VR이나 AR이라고 하는 안경을 뒤집어 쓰지 않아도 홀로그램 같은 것들이 나와서 홀로그램이 나와서 아예 육안으로 봐도 이 현실 공간 속에 같이 영화에서 보던 거죠. 예. 홀로그램이 나와서 여기에 뭔가 실체가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10년 이후에는 펼쳐질 것이다. 이게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새로운 인터넷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바디드 인터넷, 체화된 인터넷. 내 몸이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인터넷은 오프라인 속에서 온라인을 연결하는 거였거든요. 서로 통합이 안 됐어요. 근데 메타버스는 이 두 공간이 통합되는 겁니다. 내가 메타버스 공간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메타버스가 내가 산 리얼월드로 이쪽으로 추영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전자가 VR이고요. 후자가 AR입니다. 거기까지 자세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새로운 인터넷 경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ICT 플랫폼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런 메타버스에서 아까와 같이 뭐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 없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바일에서도 컴퓨터에서도 가장 많이 특히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쓰는 서비스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이런 서비스 많지 않아요. 쿠팡, 마켓컬리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자, 그런 서비스가 메타버스에 구현되면 어떻게 될까? 그걸 좀 질문 드리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커버그네요. 예. 아까 이야기했던 메타라고 하는 회사, 새로운 회사명을 발표를 하면서 소개했던 영상의 일부인데 지금 여기를 보면 마크 주커버그가 메타버스에 로그인을 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고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하고 그리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서비스가 메타버스에서 가능해진다는 거죠. Are you coming? Yeah, just gotta find something to wear. 아바타를 고르죠? 메타버스에 로그인하려면 항상 이렇게 아이디가 아니라 아바타를 골라야 됩니다. 자, 로그인했어요. 로그인했더니 어디 공간에 펼쳐지고 그 공간 속에 내 친구들이 있네요. 4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공간을 이용하고 있어요.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죠. Right? 카드를 치고 있는데 카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Play.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Is amazing. 4명하고 소셜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걸 사실 가지고 보면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화도 하고 메시지도 주고받고 I knew you were bluffing. Hey, wait. Where is Naomi? Let's call her. 자 이러다가 메신저가 왔어요. 카카오톡이 왔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서? 메타버스 공간 속 누가? 오프라인에 있는 친구가 뭘로? 스마트폰 서로 연결돼 있고 딱 봤더니 서로 얼굴을 보고 내 통화할 수가 있죠. 메타버스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 내가 애플워치를 쓰고 있지 않아도 내 손목에는 디지털 시계가 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 친구가 오프라인 공간 어디에 갔더니 아주 멋진 예술 작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술 작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되는 거예요. 그 디지털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커버거가 야 그거 보고 싶다 나한테 보내줘라 그랬더니 그 디지털 오브젝트가 디지털 아트죠. 그걸 바로 전속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가보지 않고도. 실제 오프라인 피지컬한 아트는 아니지만 디지털 아트를 여기 불러와서 옆도 보고 위도 보고 아래도 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사고 싶다. 그러면 저작자가 창작자죠. 이 예술 작품을 만든 사람이 이거는 일주일 임대하는데 10만 원. 1년 임대하는데 100만 원. 아예 소유하려고 하면 소유하는 소유자가 10명밖에 제한이 있는데 10명 안에 들어오게 되면 1000만 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무제한으로 쓸 수 있어요.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죠. 그런 계약사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뭘로? NFT로. 그래서 NFT하고 정말 맞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디지털 재화의 거래 방식과는 완전 다르죠. 체험의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NFT하고 궁합이 맞는 거죠. 왜? NFT는 단순 코인이 아니라 이러한 디지털 오브젝트의 결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결합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계약사항을 넣을 수가 있어요. 어떤 계약사항? 창작자가 이 상품을, 이 디지털 재화를 향후에 이용하거나 거래하고자 할 때는 이러이러한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라고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 따라서 쓰고 싶은 사람이 혹은 소유하고 싶은 사람이 그 조항에 맞게끔 내가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쓰면 되는 거죠. 비용을 지불하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창작자한테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약사항에 맞게끔 이 아트를 1개월 동안 임대할 수도 있고 평생 소유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재판매할 수도 있고 그래서 NFT하고 궁합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는 게임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상적인 모든 서비스를 아우르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메타버스는 기본적으로 게임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서비스를 고스란히 메타버스로 옮겨올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과거에는 하지 못했던 새로운 뉴 서비스를 메타버스에서 구성할 수도 있죠. 조금 숨 좀 돌리죠.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제가 손이 차요. 2000년대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웹이라고 하는 거대한 새로운 IT 플랫폼이 생겼죠. 이게 1세대 IT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생겼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네이버가 등장했고 다음이 등장했고 지마켓이 등장했고 옵션이 등장했고 그런 서비스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생겼죠? 뉴스를 보는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20년 전만 해도 매일 아침마다 신문지, 우리 현관문 앞에 배달된 신문지를 통해서 뉴스를 봤잖아요.
그렇죠?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저녁 9시 땡 되면 거실에 있는 TV에서 하루 동안 있었던 한국의 주요 소식을 봤잖아요. 근데 웹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바뀌었죠? 포탈에서 보잖아요. 포탈에서. 더 이상 신문지는 구독하지 않거든요. 신문사들은 포탈에 기생하게 됐죠. 그렇죠? CP로 들어가가지고 언론 미디어의 파워, 영향력이 포탈로 이전됐습니다. 그렇잖아요. 물건을 사려면 항상 마트에 가거나 백화점에 가거나 시장에 갔었는데 2000년대 웹이 시작되면서 슬슬 물건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처음만 해도 책 정도였어요. 책을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아마존도 책으로 시작했고 S24도 다 책으로 시작했으니까 인터파크도 그렇고 그러다가 가전기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 인터넷 쇼핑몰 가전기기가 들어올 때만 해도 많은 유통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공간 속에서 누가 100만 원이 넘는 TV나 냉장고를 사냐. 냉장고는 백화점에서 직접 만져도 보고 믿을만한 곳에서 사지. AS 안 되면 어떡하냐. 돈 들고 치면 어떡하냐. 그렇게 비싼 물건은 절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 수가 없어. 안 될 거야. 그랬거든요. 아니 웬걸 2003, 4년도에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게 바로 가전기기, 백색 가전기기가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팔렸거든요. 그랬더니 인터넷 전문가들이 한 말이 무엇이냐. 아, 그거 좋아. 책하고 가전기기 같은 공산품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절대 안 되는 건 옷이야. 왜? 옷은 입어봐야 되잖아. 직접 이런 재질들도 느껴봐야 되고 사이즈가 맞는지도 봐야 되고 옷은 절대 인터넷은 안 돼. 말이 안 돼. 인터넷으로는 옷 구매하는 건 절대 안 될 거라고 그랬는데 2000년대 후반에 가장 단일 상품으로 많이 팔린 게 옷이에요. 특히 여성 옷.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옷까지는 될 수 있겠지만 절대 안 되는 건 식품이야. 왜? 식품은 유통기한 문제도 있고 또 맛도 봐야 되고 상하면 어떡해. 채소 같은 거 그런 것들 오래된 거 보내면 어떡할 거야. 식품은 절대 안 될 거라고 그랬는데 2010년대 모바일과 함께 가장 현재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게 신선식품이거든요. 그렇게 인터넷이 많은 걸 변화시켰다고요.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판매 비중이 역전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웹에서 시작된 거죠. 1세대 인터넷. 제 기억에 1990년대만 해도 집 주변에 서점도 많았고 만화가게도 많았거든요. 비디오 대여점도 되게 많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오락실도 있었고. 지금 다 어떻게 됐죠? 다 사라졌죠. 레코드방 가게는 멜론으로 대체되고, 그렇죠? 비디오 가게는 넷플릭스로 대체되고, 그렇죠? 서점은 온라인 서점으로 대체되고, 만화 가게는 웹툰으로 대체되고. 그게 웹이 가져다준 어마어마한 변화잖아요. 그러다가 10년이 지난 2010년대 스마트폰이 등장했네요. 그러면서 모바일 세상이 펼쳐졌죠. 모바일 세상이 펼쳐지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죠? 우리 국내 이동통신 3사의 1년 SMS, 문자 메시지 매출이 2조 5천억이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주는지 아세요? 5천억이에요. 왜? 여러분도 SMS 쓰세요? 안 쓰잖아요. 옛날 유료였잖아요. 다 공짜로 쓰죠. 카카오톡 통해서. 심지어 기존 SMS보다 더 편해요. 그룹 대화도 가능하고 사진도 보낼 수 있고 영상도 보내고 화상 채팅되고 국제전화 되고 그러니 통신 3사의 SMS 매출은 반토막이 나고 국제전화 통화 시장은 완전 사라지고 카카오톡이 만들어낸 변화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바일이 만들어낸 변화거든요. 택시를 부를 때는 당연히 길거리에서 손 넣는 게 기본이었죠. 아니면 나비풀 같은 데 전화해가지고 택시 호출하거나 지금 카카오티, 우티, 우버 완전 바뀌었잖아요. 음식 배달시키려면 어떻게 했죠 원래 예전에? 상가초 지적거렸잖아요. 상가초 지적거려서 중국집 새로 생겼나? 맛있나? 한번 사볼까? 해서 전화해가지고 짜장면 두 그릇 하고 탕수육 주세요 하고 카드 결제할게요. 꼭 카드 단말기 가져다 주세요 그랬잖아요. 지금은 배달민족 보면 뭐 다 나오죠. 뭐 리뷰도 나오고 평점도 나오고 선택만 다 한 다음에 심지어 양도 조절할 수 있고 토핑도 바로 선택할 수 있고 결제도 자동으로 되고 한국 사람이 1년에 시켜먹는 야식 배달 시장의 규모가 5년 전에 얼마였는지 아세요? 12조입니다. 12조. 지금은 20조가 넘어요. 아니 대한민국에 인구가 늘었나요? 아니면 우리 소득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안 시키던 사람이 막 시키나요? 편해져서 더 많이 시키고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더 늘어나고 코로나로 인한 최대 수혜주가 사실 배달의 민족이에요. 배달의 민족. 상가첩은
다 망했죠. 원래 상가수첩은 음마 아파트, 뭐 반포 아파트, 또 여기 경상북도청에 있는 수많은 아파트 단지별로 작은 소상공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상가수첩을 만들거든요. 그거를 공짜로 뿌리죠. 왜? 광고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사장님이 1년에 많이 버는 데는 한 연간 4, 5억도 벌고 광고비로, 적게 버는 데는 1억 정도 벌어요. 아르바이트 써가지고. 그 시장이 사라졌죠. 뭐 때문에? 회장님들 때문에. 그렇게 바뀐 겁니다. 모바일 가져다주는 변화죠. 그렇죠? 금융도 바뀌지 않았나요? 예전에만 해도 은행 갔었는데 지금은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너무 편하잖아요. K뱅크까지. 금융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의 변화를 만드는 게 모바일이라고요. 자, 그 세 번째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뭐가? 메타버스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제 VR과 AR과 같은 기계를 이용해서. 그러면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되겠죠. 기존에 있었던 인터넷 서비스가 다 메타버스로 바뀌기도 할 거지만 또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겠죠. 교육의 전달 방식도 바뀔 것이고 우리 행정을 보는 도민 행정 같은 것들도 많이. 왜냐하면 우리 도청만 해도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렇죠? 또 도청에서 운영하는 수많은 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바일 앱들. 우리 도시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상담을 하기 위해서 웹을 만들고 앱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메타버스도 대세가 되면 그런 걸 만들어야죠. 그럼 어떻게 만들까? 왜 만들까?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훨씬 더 우리 도청 시민들이 더 편해질까? 이런 거 고민을 해야죠. 그게 바로 세 번째 세상인 겁니다. 세 번째 세상. 첫 번째 세상은 컴퓨터 웹이 가져다주는 세상. 두 번째 세상은 모바일이 가져다주는 세상, 스마트폰. 세 번째 세상은 메타버스가 가져다주는 새로운 세상. 그러면 1세대 웹 플랫폼으로 인해서 네이버 같은 회사가 탄생했고 2세대 모바일 플랫폼으로 인해서 카카오톡과 같은 회사가 탄생한 것처럼 3세대도 그 누군가의 스타트업이 탄생하겠죠. 그렇죠? 그런 기회가 이왕이면 우리 경상북도 도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그들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고민들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것이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우리 국내에 코스피 상장 기업 5위 안에 들어요.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하이닉스, 그 다음 네이버예요. SK텔레콤보다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더 높습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성장한 겁니다. 그런 회사가 이제 곧 만들어지겠죠. 메타버스로 인해서. 항상 10년마다 바뀌거든요. 10년마다 강산이 바뀌는 게 아니라 IT 플랫폼이 바뀝니다. 2021년도 지금, 내년 22년도가 되면 그런 메타버스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겠죠. 단, 맥킨지라고 하는 유명한 컨설팅 회사가 어떤 기술이 우리 일상에, 우리 사회에 스며드는 과정은 이러한 하이프 사이클의 곡선을 그린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기술이 등장하자마자 갑자기 핫해지는 건 맞으나 핫해진 다음에 실제 보편화되는 데는 기간이 걸립니다. 기간. 그런 면에서 메타버스는 어디 와 있냐는 거죠. 메타버스는 과연 어디쯤 왔을까요? 거품이 막 시작 때는 여기 와 있어요. 1년 지나면 한번 거품을 쭉 나락을 겪을 겁니다. 나락을 겪은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2, 3년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 2, 3년의 시간을 메타버스, 즉 메타, 아까 페이스북, 메타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이 그런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미래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제페토라고 하는 앱을 만들어서 메타버스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 우리 SK텔레콤도 이프렌드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오늘의 강연 주제하고는 좀 벗어나긴 하지만 다른 기술들, 우리 흔히 말하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그냥 상식 차원에서, IT 상식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면 메타버스는 이제 곧 거품을 딱 가시고 나락을 겪을 거예요. AI는 클라우드는 데이터는 이미 벌써 거품과 나락을 다 겪었고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모든 기업, IT 기업뿐만 아니라 전통 기업들도 그리고 이제 우리 도청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베이스의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우리의 사업 그리고 우리의 서비스를 보다 고도화하고 효율화하는 게 기본이 된다는 거죠. 기본. 더 이상 의심할 여지도 없고 어떻게 하면 그런 기술들을 잘 활용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메타버스는 아직은
이거 사용한 게 맞아? 아 이거 사용했다가 병만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실패하는 거 아니야? 어떤 의미가 있지? 잘 쓸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단계. 블록체인은 사실 나랑 이렇게 겪었어요. 블록체인은 3년 전에 한참 ICO나 암호화폐 때문에 투기의 온상이었었고 욕망의 기술이었죠. 주목을 받다가 한번 참 나락을 겪고 이제 다시 올해 초부터 코로나19와 함께 재주목을 받고 있죠. 재주목을 받는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렇게 쓰는 게 맞겠구나. 그냥 막 ICO 우분별하게 해가지고 그냥 암호화폐 잡코인 이런 거 만들어서 알트코인 만들어가지고 투기의 온상이 될 게 아니라 블록체인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있구나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주로 이제 금융 쪽에서는 덱스나 디파이나 시팡이나 그리고 잠깐 아까 이야기했던 NFT와 같은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과의 거래, 계약 이런 것들을 중재하는 목적으로서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이 잘 쓰일 수 있구나라고 해서 그런 게 발견되면서 나락을 한번 다 겪으면서 이제 조금씩 안정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보면 메타버스는 여기쯤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메타버스를 정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다고 하면 메타버스를 어떤 기업들이 도전하고 있는지, 메타버스와 관련된 서비스든 기술을 투자하고 있는 회사는 어디인지, 그 회사들은 어떤 방법으로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투자 관점에서 이제 이용하기도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메타버스는 크게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메타버스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플랫폼 기업, 두 번째는 서비스 기업, 세 번째는 인프라 기업. 이렇게 구분됩니다. 위에 있는 플랫폼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애플처럼 넘사벽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이죠. 저런 거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해볼 수 있어요. 소니도 해볼 수 있고 그런 기업들이 있죠. 거대한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VR, AR 같은 디바이스도 만들고 그거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을 생각하시면 돼요. 애플이 아이폰 만들고 아이폰에 들어가는 iOS 만들고 생태계 앱스토어 만들고 그런 거죠. 구글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만들어서 그 안에 안드로이드 탑재시키고 구글 플레이스토어 만들어가지고 그런 생태계와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 아무나 못하죠. 그거는 네이버도 못하죠. 이런 기업이 위에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잘 만들어지면 여기 서비스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쿠팡, 자잘한 민족,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회사들이죠. 카카오티, 우티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들, 그런 앱들을 만드는 회사들. 두 번째, 그런 서비스 기업들. 메타버스는 이런 서비스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게임 회사, 유통, 커머스 회사, 커뮤니케이션 회사, 커뮤니티 회사, 여러 기업들이 이제 메타버스 향 서비스를 열심히 만들겠죠. 이런 게 주로 스타트업들이 포진되겠죠. 그렇죠? 우리 도청에서도 스타트업 관련된 거 육성할 때 이런 기업들에 주목해야 돼요. 여기는 넘사벽이라고요. 이쪽은 아무나 못하거든요. 아무나 못하고 국가에서도 적어도 국가 전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들, 인프라를 만드는 거니까. 하지만 이거는 가볍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어찌 보면 기업 가치는 이런 데에서 터져요. 사실 아까 얘기했던 네이버 다음, 카카오 이런 기업이 아니거든요. 중간에 있는 기업이고, 배달의 민족, 쿠팡 다 여기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업들. 맨 아래가 인프라 기업들. 인프라 기업은 이런 거대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런 서비스가 잘 나오려고 하면 후방에서 저런 것들을 계속 지원해주는 솔루션 기업들이 있거든요. 주로 SI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백엔드 기업이라고 표현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죠. 예를 들면 엔비디아와 같은 칩셋 회사. 이런 시스템을 작동시키려고 하면 이 VR, AR에 다 칩셋도 들어가야 되고 또 클라우드 쪽에 이런 걸 잘 가동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코어 프로세서가 필요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기존과 달리 인터넷 공간이 3차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처리해야 되는 영상이 되게 많거든요. 2D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럼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기업들, 그게 뭐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들이죠.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유니티 소프트웨어 이런 회사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메타버스에 관심이 좀 있어서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도청에서 이런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고민을 할 땐 프레임을 나눠야 됩니다. 플랫폼 기업이냐, 서비스 기업이냐, 인프라 기업이냐. 플랫폼은 완전 넘사벽이고 서비스가 가장 말랑말랑하고, 그다음에 인프라 쪽은 나눌 수 있거든요. 소그룹으로, SI로. 그러면 그런 솔루션 회사를 구분해서
적절하게 메타버스와 관련된 시장을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서포트해줄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맨 아래에 있는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엔비디아 뭐 하는 회사인지. 여러분 컴퓨터에는 두뇌 역할을 하는 사람의 두뇌 역할을 하는 CPU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인텔 들어보셨죠? 네, 인텔 그리고 AMD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 칩셋을 만드는 회사예요. 원래 우리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두뇌가 무엇인가 처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화면으로 보여주기 위해선 화면으로 그래픽들을 처리해서 프로세스 계산하는 거죠. 처리해서 보여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그래픽 카드거든요. 그 그래픽 카드의 핵심적인 두뇌 역할을,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GPU입니다. 그 GPU를 만드는 회사가 엔비디아예요. 근데 그 엔비디아가 6, 7년 전부터 회사의 사업을 완전히 피보팅해서 우리는 칩셋을 만들지만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걸 투자하고 그리고 최근 2, 3년 동안은 우리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칩셋을 만들 거야 라고 해서 회사의 비전을 완전히 바꿨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한 테슬라만큼 근래 10년 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기업 가치도 거의 20배 이상 성장한 기업이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그 엔비디아가 메타버스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잭슨 황이라고 엔비디아의 CEO예요. 이분이. 이 CEO가 매년 1년마다 우리 엔비디아의 미래 전략을 발표하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성장할 거다 발표하는데 그 발표했던 영상의 일부분인데 재밌는 거는 잭슨 황이 직접 출연한 게 아니라 AI 휴먼이라고 하죠. 잭슨 황을 본따서 엔비디아의 칩셋으로 만든 가상회입니다. 우리 최근에 그 버추얼 인플루언서라고 해가지고 이마 막 이렇게 사람이 아닌 AI로 만든 그 연예인이 광고다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그걸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 존재하는 자기 자신을 CEO인 잭슨 황을 AI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 AI가 잭슨 황을 대신해가지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는지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이걸 보면 야 메타버스가 저렇게 실제처럼 실존하는 현실처럼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Amazing increase in system and memory bandwidth, the basic building block of the modern data center. 이렇게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라고 하는 솔루션을 이용해가지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저렇게 3차원의 오브젝트들, 공간을 다 실제처럼 실제 존재하는 우리의 이 현실 공간처럼 꾸미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잭슨왕 AI 휴먼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발표하는 이분이 이건 이제 만화처럼 꾸민 거고 아바타를 만화처럼 꾸민 거죠. 이거는 Speech synthesis with my own voice. Technologies. 이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AI가 만든 거예요. 잭슨왕 그대로 따라하고 있죠. 실제 구현된 건 이렇게 구현이 됐습니다. 잘 보게 되면 실제 우리 현실 속에서 찍은 현실보다 더 진짜 같아요. 현실보다 더 리얼하다고요. 마치 영화 SF 영화 만드는 것처럼 저 공간, 메타버스 공간이죠. 메타버스 공간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저런 식으로 실제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조차도 진짜 사람처럼 보이게 하고. 그래서 향후 3, 4년 정도 지나게 되면 메타버스가 그냥 만화 같은 공간이 아니라 게임 같은 공간이 아니라 진짜처럼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 거죠. We have a lot of exciting things to show you. 이게 지금 AI가 만든 AI 메타휴먼이라고 말하거든요. We have a jam-packed keynote, but let me first share with you this year's I Am AI, a celebration of groundbreaking work. 그래서 이렇게 메타버스는 향후 3, 4년이 지나게 되면 가상 공간처럼 보여지는 게 아니라 현실 공간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게끔까지도 진화 발전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영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메타버스를 비판하는 사람 중에는 야 너무 진짜 같지 않지 않냐, 저 공간 속에서 무슨 게임 같은 공간에서 누가 얼마나 오래 있을 것 같냐라고 하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 공간이 꾸며지게 되면 진짜하고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히키코모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은둔자 완전히 방문 닫고 나오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안 나오는 거죠. 계속
그 공간에서만 사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현실을 높이하는 건데 가상이 완전 현실 속에만 빠져 사는 거예요. 거기는 아바타도 내가 마음대로 꾸밀 수 있고 내 얼굴도 바꿀 수 있고 옷도 다 바꿀 수 있고 완전 디지털 세상인 거죠. 그런 사회적 문제가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대두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게 바로 메타버스에 대한 기본적인 경쟁 구도입니다. 우리 메타버스가 앞으로 많은 걸 변화시키겠죠. 다시 조금 더 턴다운 시켜서 이건 먼 미래의 얘기입니다. 이런 기술이 지금 구현됐지만 이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서비스는 아직은 없어요. 근데 앞으로 만들어지겠죠. 좀 턴다운 해가지고 실제 현실에서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아까 제가 메타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VR과 AR 두 개는 다른 거예요. VR 뒤집어 쓰면 현실이 안 보여요. 가상만 보여요. 그게 VR. AR 뒤집어 쓰면 안경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이 보여요. 단 디지털이 입혀져서 보여요. 그래서 AR을 증강현실이라고 하고 현실을 증강시키는 거죠. 현실에 있는데 나는 여전히 현실에 디지털이 입혀져서 보이는 거죠. VR은 현실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보다 더 리얼해. 아까와 같은 새로운 메타버스 공간이 보여주는 거라 VR과 AR이 조금 달라요. 근데 혹자는 이제 2, 3년 지나면 두 개가 통합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해요. 믹스드 리얼리티, MR이라고 하죠. MR. 그 지금 애플이 준비하고 있는 게 MR이거든요. 내년도에 나온다는 AR과 VR이 통합되는 거.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좀 더 시장을 지켜봐야 돼요. 그럼 AR과 VR이 어떤 용도로 주로 쓰이느냐? 화면에 보여지는 게 VR입니다. 이거는 AR로 표현하긴 했는데 이건 VR입니다. 이번에 좀 뒤집어 쓰고 있는 게 VR이에요. 딱 뒤집어 쓰면 현실은 안 보이는 거죠. 하지만 가상 공간이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이건 VR. 가상 공간 속에서 아까처럼 볼링도 치고 클라임이라고 하는 등산 앱도 쓰고 아까 메타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일부 서비스 중에서 현실은 사라지고 공간만 보이는 거죠. 친구들과. 이게 완벽한 VR. AR. 현실 속에서 디지털이 입혀지는 겁니다. 이게 AR. 현실이죠, 다 이거. 여기 TV, 집에 있는 TV고 여기 전자레인지도 다 있죠. 이게 다 둥둥 떠다니죠. 날씨, 여기는 레시피, 투두리스트, 냉장고에 붙어있는 이건 다 디지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AR. AR은 주로 MS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VR은 페이스북이 인수한 오클러스가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AR을 끼고 보면 이 공간에 게임도 들어올 수 있고 재밌는 캐릭터도 들어올 수 있고 이러죠. 저는 그 MS가 만든 홀로렌즈 2라고 AR 기계거든요.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가격이 600만 원이에요. 벌써 딱 느껴지죠. AR은 약간 기특이죠.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 기업용으로 좀 쓰이는 거고 오큘러스 퀘스트 2는 한 40만 원대 개인이 쓰는 거 구분됩니다. 600만 원짜리 홀로렌즈는 쉽게 말하면 컴퓨터를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돼요. 컴퓨터 파워가 되게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 쓰고 제 방 서재에 딱 가서 앉으면 제 방 서재에 벽면 전체를 다 모니터로 꾸밀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컴퓨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MS 워드 띄울 수 있죠. 파워포인트 띄울 수 있고 그리고 이 뒤에다가는 화이트보드 갖다 놓을 수 있고 그렇죠? 여기는 디지털 액자 갖다 놓을 수 있고 이쪽에는 시계를 갖다 놓을 수 있고 벗으면 사라져요. 다시 쓰면 보이죠. 거실로 나가게 되면 거실에 강아지를 키울 수도 있죠. 그럴 거 아니에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벗으면 안 보여요. 쓰면 보이죠. 그렇죠? 거실 벽면에다가 혹은 식당, 그 다이닝룸 근처에다가 예쁜 시계를 둘 수도 있죠. 손가락만 터치해가지고 시계의 배경 화면을 바꿀 수가 있고 그게 AR이죠. 벗으면 안 보이고 쓰면 보이는 거죠. 바로 그게 이제 업무 공간하고 연결되는 거죠. 제 집의 서재에 모니터가 30인치짜리 하나, 40인치짜리 하나 있거든요. 두 개가 다 치우고 100인치를 만들 수도 있다고. 30인치짜리를 5개 넣을 수도 있다고. 벽면 전체를 다 둘러가지고 모니터를 둘 수도 있죠. 손목에 시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계를 찰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AR이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니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게 AR이에요. VR과 AR은 좀 다르죠. 공간을 그대로 현실 공간을 움직이면서 공간마다 다른 오브젝트를 둘 수 있거든요. 오브젝트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살아 숨쉬죠. 튀기도 하고 벽에 달라붙기도 하고 천장에 붙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게 바로 AR이죠. 그게 좀 확대되면 오프라인에 있는 사물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AR 안경을 끼고 이 전등을 바라보고 전등의 색상을 바꾸거나 전등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죠. 물론 상호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전등을 만드는 회사가 AR을 만드는 회사하고 서로 연결돼야죠. 그렇죠? 그게 바로 제조회사가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VR도 마찬가지예요. VR도 현실이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안 보이지만 VR은 특별 카메라가 내장돼 있어서 잠깐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VR에서 막 게임을 하는데 아까 보였던 게임 중에서 리얼 피싱 게임 기억나시죠? 낚시 게임. 낚시를 서서 할 수는 없잖아요.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집에 있는 소파에 앉는 게 좋지 바닥에 첩사당 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VR에서는 소파가 안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소파와 VR이 연결되면 실제 소파가 있는 장소에 정확하게 앉을 수 있죠. VR에서는 그게 보이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는 가구 회사와 VR 회사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 세상이 본격화되면 우리 일상에 있는 많은 제조업체들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죠. 메타버스 공간과 연결될 수 있거든요. 메타버스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통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단 그러려고 하면 서로 간의 표준, 제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메타버스를 우리가 들여다볼 때 주목할 점은 메타버스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모바일이나 컴퓨터와는 달리 정말 현장감이 뛰어나구나.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영상을 기억하시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평면적인 서비스가 다른 걸 알 수 있죠. 현장감이 되게 뛰어나고 그 현장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고 완전히 인간이 되거든요. 차화된 인터넷. 맨 마지막으로는 오감으로 즐기는 거죠. 기존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눈과 귀를 통해서만 즐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메타버스는 온 몸이 다 통통 빠지고 내 손가락, 내 팔, 내 다리, 내가 앉았는지 일어섰는지 다 인식되니까 내 머리, 내 시선 이 모든 것이 다 연동되죠. 그리고 공간감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공간감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스피커를 여기다 두면 제가 여기 있을 때 여기서 들리고 저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들려요. 서로 공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완전한 입체적인 서비스의 구현이 가능하죠. 그런 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기존의 컴퓨터하고 스마트폰의 다른 점은 스마트폰 들고 다니고 두 번째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컴퓨터 위치 확인 안 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은 GPS가 내장돼 있어서 위치가 확인되거든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도 제대로 되는 거고 내비게이션도 제대로 되는 거고 카카오티도 내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메타버스는 이런 기존 인터넷 서비스랑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많은 것들이 변하겠죠. 뭐가? 기존에 원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사용하던 서비스가 메타버스화 되겠죠. 그리고 또 없었던 서비스가 새로 튀어나오겠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케팅 방식도 그리고 아까 가구회사나 전중회사 이야기한 것처럼 제조업체도 많은 변화의 혁신의 기회가 생기겠죠. 단 알아야죠. 알아야 그들이 메타버스 시장이 확산됐을 때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케팅도 그래요. 예를 들면 TV, 신문, 잡지, 라디오, 매스미디어 광고와 컴퓨터 웹에서 하는 광고는 다르잖아요. 검색 광고, 배너 광고 이런 거. 스마트폰의 모바일 광고는 또 다르죠. 카카오톡의 푸시 광고, 프렌즈, 카카오 프렌즈 광고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역시나 메타버스에서의 광고는 또 다르겠죠. 그리고 제일기획도 마케팅하는 회사죠. 제일기획도 바뀌어야겠죠. 메타버스에서의 광고 기획은 어떻게 될까? 광고 상품은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까? 효율적인 광고 방식은 뭘까? 더 나아가서는 교육 전달 방식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돼가지고 이렇게 모일 수 있었는데 모이지 못하면 다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제 얼굴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입체감이 떨어져요. 현장감도 떨어지고 이 메시지 호소력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걸요? 컴퓨터에서? 그렇지 않아요. 사각형의 틀에 갇혀 있으니까. 지금 그래도 마스크 썼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강의를 이걸 하는 게 좋을까? 저걸 하는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순서도 바꾸고 있고. 근데 줌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표정을 볼 수가 없으니까. 메타버스는 가능하죠. 메타버스는 공간이 있고 아바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바타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교육도 바뀔 겁니다. 메타버스로 인해서. 콘서트도 바뀌겠죠. 엔터테인먼트 시장. 그렇죠? 콘서트 시장도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아리아나 그란데 그런 가수의 콘서트 방식도 메타버스에서 하면 온라인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른 체험을 제공하겠죠. 그리고 큰 기회 중에 하나는 바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와 창작자 경제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변화될 큰 기회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꿈이 뭐냐고 하면 유튜버라고 한다면서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 왜? 주목도 많이 받고 어텐션이라고 하죠. 우리 일반 사용자의 아이돌을 탁 지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꿈이 유튜버라고 얘기를 하죠. 예전엔 파워블로거. 유튜버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나 혹은 틱톡 인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죠? 영상, 사진, 블로그들은 텍스트, 글 그렇잖아요. 그런데 메타버스 시대에는 전달 방식이 있죠. 콘텐츠를 전달하는 방식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세 가지 법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오브젝트라 하면 옷. 메타버스에서 아바타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자, 시계, 액세서리, 가방, 그리고 공간. 이 공간을 꾸미는 것들. 이 뒷 공간, 뭐 윗부분. 다 그거 자체가 다 오브젝트거든요. 그걸 만드는 창작자 경제 실태가 펼쳐질 거라는 거죠. 즉 예전처럼 글 써서 영상 만들어서 이미지 만드는 그런 크리에이터 이외에도 다양한 포맷의 콘텐츠를 만드는 디지털 오브젝트를 만드는 그런 창작자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러면. 단 그들이 돈을 버는 방식도 바뀌겠죠. 지금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플루언서들이 돈 버는 방식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광고, 두 번째는 물건 만들어서 파는 자기 브랜드로. 딱 두 가지거든요.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메타버스에서 돈 버는 방식은 아까 잠깐 메타 회사 소개하면서 주커버그가 디지털 아트 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NFT와 결합해서 창작자들이 훨씬 더 다변화해서 자기가 만든 오브젝트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돈 버는 방식이 단순 광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디지털로 만든 오브젝트를 다른 구매자한테 팔아서 돈을 버는 방법도 생기는 겁니다. 단 그러려고 하면 그에 맞는 화폐가 생겨야 되거든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위한 거래 도와주는 화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NFT라고 해요. 그래서 NFT하고 메타버스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NFT는 메타버스하고 무관하게 오픈시나 이런 NFT를 거래하는 마켓이 있거든요. 마치 여러분이 물건 사려면 11번가 G마켓 쿠팡 이용하는 것처럼 신선식품 구매하려고 하면 마켓컬리 이용하는 것처럼 NFT 구매하지라고 하면 오픈시와 같은 일종의 NFT 아마존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 가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거든요. NFT를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구매할 수 있거든요. 우리 국내에는 이제 코빗이나 빗썸이나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NFT를 이제 접목한다고 해요. 그런 데서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메타버스하고 무관해요, 사실은.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메타버스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시대가 개막되면 NFT하고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NFT가 적극 사용될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NFT 단어만 들어가면 이제 막 투자도 막 들어가고 회사 가치도 높아지는 겁니다. 최근 NC법스도 NFT 이야기하고 우리 국내에 있는 넥슨 같은 게임 회사도 NFT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메타버스하고 트렌드가 맞거든요. 그리고 게임 회사들은 플레이 투 원이라고 하죠. P2E, 플레이, 놀면서 즉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걸 P2E라고 합니다. 새로운 트렌드예요, 이것도. 창작자 경제 시대처럼 창작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고 돈을 버는 거죠. 게임을 열심히 해서 사실 이미 리니지나 이런 게임도 열심히 하면 아이템도 얻고 해서 돈 벌 수 있거든요. 단 합법적이지 않죠. 이거는 이제 음지에서 서로 거래해서 개인 간에. 근데 이거는 그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거든요. NC소프트도 그걸 막고 있고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NFT는 그걸 장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P2E는 정상적으로 공식적으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P2E가 가능해지려고 하면 전제가 NFT와 같은 암호화폐 규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NFT가 맞닿아 있는 겁니다. 게임과도 맞닿아 있고 메타버스하고도 맞닿아 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NFT를 왜 갑자기 지금 이렇게 주목받고 있느냐? 블록체인에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하고 완벽하게 맞닿아 있지는 않지만 NFT를 전 세계에서 가장 처음 잘 활용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비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비플은 NFT로 자기의 작품, 디지털 작품이에요. 실제 오프라인상에 존재하는 작품이 아니라 디지털로 만든 작품을 팔았는데 그 판게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제 기억이 정확히 기억하면 450원, 500원일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파일 하나가, 그림 파일 하나가 거의 300원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현존하는 아티스트 중에서 현존하는, 죽지 않은 아티스트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작품을 팔았던 4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비플입니다. 그 비플이 최근에 또 두 번째 NFT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 작품이 바로 여기에 있는 휴먼 원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두 번째 작품을 만들었어요. 경매에 지난주에 붙여가지고
270억인가? 역시 또 잘 팔았죠. 근데 이번 작품은 좀 독특해요. 왜? 오프라인에 피지컬한 아트가 있거든요. 온라인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피지컬한 아트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이 뭔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이제 이 작품이에요. 실제 물리적으로 이런 제 키보다 훨씬 큰, 한 180cm 정도 되는 이런 철제 디스플레이가 내면에 있거든요. 사면에. 그 사면에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우주인이 우주복을 입은 우주인이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면 뒤에 있는 배경들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면, 그러니까 270억에 산 사람이 이거 집에다 둘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럼 NFT로 왜 굳이 연결되지? 그냥 사면 되지. 어떻게 연결되냐면 그 뒷 배경이 있죠. 뒷 배경. 그 배경이 계속 바뀌거든요. 10분마다. 근데 그 배경을 비플이라고 하는 작가가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계속 업데이트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말한 건데 어디다가 뭐 이렇게 공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NFT에 기록했어요. 나는 앞으로 이거를 계속 10분마다 계속 바뀔 수 있는 영상을 죽을 때까지 계속 제공하겠다라고. 그거를 NFT에 화석화시킨 거죠. 종이에다 기록한 게 아니라 NFT에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미지 파일, 계속 바뀌려면 배경이 필요하잖아요. 그 배경을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에다가 계속 올리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거죠. 종이에 기록한 게 아니라 NFT에 기록하고 NFT에 기록하다 보니 이 작품은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가지고 NFT에 바뀌는 이미지 파일을 계속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제공하거든요. 또한 오프라인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디플이 올리는 그 이미지 파일은 구매한 270억이 구매한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일을 소유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 뒷 배경과 그 우주인을 내가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액자로 만들어서 내 메타버스 공간에 전시하고 싶어. 활용할 수 있는 가져왔다가 쓰면 되거든요. NFT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함부로 못 써요. 그런 식으로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쓸 수 있죠. 그리고 이걸 팔 수도 있겠죠? 아까 제가 임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일주일에 10만 원으로 임대할 수도 있죠. 딱 와서 봤더니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럼 너 이거 일주일 쓰려고 하면 네 집 서재에다가 내가 전시하게 해줄게. 단 일주일이 지나면 못 쓰는 거죠. 막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NFT에 기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NFT가 뜨는 거죠. 이렇게 기존에 있는 일반 화폐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약을 하고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NFT가. 그래서 NFT가 메타버스에 어울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게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가구 그리고 전등과 메타버스가 연동되는 화면이에요. 실제 페이스북이 공들여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일도 하고 서로 협업도 하고 회의도 하면 줌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입체적으로 바뀌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키보드 타이핑해야 되고 내 책상과 의자를 인식해야 되는데 그 의자와 책상 같은 거 그리고 심지어 키보드도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인식하려고 하죠. 왜냐면 키보드를 허공에서 치는 거는 잠이 안 오잖아요. 직접 물리적으로 손가락으로 눌러야지 진짜 치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키보드를 인식해야 되고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그런 인식과 관련된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저 공간과 주변에 있는 각종 책상, 책장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에서 완벽하게 인식을 하게 되면 기존보다 훨씬 더 오프라인 공간 속에 메타버스가 잘 결합되겠죠. 그러려면 가구 회사도 메타버스 회사와 그런 제휴든 혹은 프로토콜을 맞춰가지고 새로운 기회와 혁신을 모색해야 되겠죠. 그런 기술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기존 제조업체 입장에서도 가구업체 입장에서도 저런 걸 잘 활용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가 있는 거죠. 단 그들은 잘 모르죠. 마치 삼각처 사장님처럼. 삼각처 사장님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 자기들의 비즈니스에 이런 어마어마한 영향을 가져다 줄지 생각도 못했던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가구업체 사장님들, 제조업체 사장님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그런 기회와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겠죠. 메타버스의 넷플릭스입니다. 빅스크린이라는 앱이에요.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죠? 빅스크린. 제가 즐겨 사용하는 앱인데 이 빅스크린 앱은 메타버스에서 영상, 영화 이런 파일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예요. 넷플릭스처럼 영화 파일, 드라마 시리즈를 제공하지 않고
그냥 이 플랫폼만 제공합니다. 영화 파일은 제가 넷플릭스에서 연동시키거나 이 화면으로 아니면 내 컴퓨터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띄워야 돼요. 빅스크린은 뭘 하는 회사냐? 화면에 보여지는 이런 공간, 이 공간을 만들어 제공하는 회사예요. 영화관이죠. 좌석이 여러 개가 있죠. 저기 사람들 보이죠? 제가 초대한 겁니다. 퍼블릭하게 영화관 만들어가지고 자 누구나 들어오세요. 저랑 같이 영화 봐요. 이렇게 초대한 겁니다. 이렇게 제 소재를 만들어서 거실을 만들어서 친구들을 초대할 수도 있고요. 아주 근사한 영화관 같은 모습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잡담을 하면서 그렇게 영화를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주 근사한 야외에서 자동차 극장 그러면 친구들을 이렇게 다 초대해서 같이 볼 수도 있고요. 이 공간을 만들어 제공하는 회사예요. 이런 공간.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가 중요한 거죠. 웨어하고. 이런 공간과 이런 오브젝트들을 만들어 제공하는 회사가 빅스크린이에요. 그 얘기는 메타버스에서의 영상을 보는 체험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냥 영상 파일 그 자체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사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공간은 유료로 팔 수 있죠. 그렇죠? 내 친구를 초대해서 바로 옆에 두고 같이 수다 떨면서 영상 파일을 보다가 각자 컴퓨터 띄워놓고 모니터 띄워놓고 찾아보기를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업무 공간으로 쓰이기도 유용하죠. 그렇죠? 거기다 PC화면 띄워놓고 서로 앉아가지고 서로 대화 나누면서 찾아보면서 일하는 거죠. 컴퓨터는 없어도 돼요. 실제. 왜? 저 안에 가상으로 컴퓨터가 작동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메타버스로 이거는 미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미. 이런 서비스가 구현되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우리의 일하는 문화,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하면서 협업하고 또 회의하는 방식도 많이 바꿀 수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스페셜이라고 하는 메타버스의 줌입니다. 메타버스의 줌. 제가 주목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에서 온라인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툴인데 사실 되게 제약사항이 많죠. 그런데 스페셜이라고 메타버스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오프라인 회의의 버금가는 현장감이나 몰입감, 메시지 호소력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줌으로 주목받고 있죠. 저런 방식으로 메타버스 일하게 되면 기존과 또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메타버스로 인한 우리 일상과 사회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로 인한 폐단도 있다고요. 그로 인한 폐단. 벌써 이런 영상까지 나올 정도니까. 예. 우리가 지금 당장 현실의 이 슬픔, 배고픔, 고통 이런 거는 잊은 채 그냥 공간 속, 메타버스 공간 속에 그냥 저런 식으로 호적거리는 거죠. 저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을 너무 닮아서 딥페이크라고 하죠. 딥페이크. 사람을 너무 닮아서 실제 내가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로 만든 영상을 유포하는 것도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사회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도청에서는 뭘 해볼 수 있을까? 기껏 일반적인 정부에서 혹은 시청에서 해볼 수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는 회의를 한번 그렇게 해봤다. 제페토에서, 이프랜드에서, 데더타운에서 그 정도. 그리고 우리 도청에 있는 시민들을 초대해가지고 어디를 같이 가봤다. 독도 탐방을 했다. 이런 것들. 나쁜 게 아니라 그 정도는 하는 게 있다. 일반적으로, 기초적으로. 좀 크게 해볼 수 있는 것들도 있죠. 좀 더 크게 해볼 수 있는 건 제가 우리 도청 관련된 컨텐츠를 받았더니 제가 이 경북도청에 사실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정말 볼거리도 많고 또 IT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시도들, 기술적 투자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사업 기회를 우리 도청에 있는 많은 솔루션 회사, IT 기업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인프라를 지원해주거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가구업체가 됐건 오프라인에 있는 제조업체하고 연결해주는 것들, 연결해주는 사업들에 대한 부담, 지원책 이런 것들이 좀 더 크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시민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시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북도청도 웹이 있고 앱이 있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도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들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서비스를 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는 오프라인에 오지 않고도 그런 현장감과 몰입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VR과 AI는 좀 다르겠지만 그런 VR과 AI를 활용을 해서 보다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이 공간 속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단순히 작은 인스턴트한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행정 서비스를 더 알리고 그 행정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구상해 볼 수 있겠죠. 그게 두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아까 설명드렸던 리얼피싱이라고 하는 그 낚시하는 게임이거든요. 낚시 게임. 전국에 있는 주요 호수들이 있죠. 한국의 호수, 강. 그걸 그대로 여기다 갖다 놓았어요. 여기 있는 산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한강에는 호수 띄워놓고 호수에다가 딱 배 띄워놓고 친구들도 초대할 수 있고 혼자서 유유자적으로 이렇게 낚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전 낚시를 좋아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요. 잘 실제 오프라인에서. 근데 가끔 여기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낚싯대 들고 있거든요. 왜? 힐링이 돼요. 진짜 여기 와본 것처럼 물소리도 들리고 눈 감고 있으면 눈 뜨고 옆에 보고 하늘 보고 있으면 그 강에 호수에 직접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힐링이 된다고요. 실제 이렇게 해서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 물고기를 전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랭킹을 매겨요. 그래서 강태국 전 세계에 이 앱을 써가지고 물고기를 많이 잡은 사람들의 순위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한 60%가 해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쓴다고 하네요. 한국의 호수하고 강 구경하려고. 1위가 누군지 아세요? 1위가 캐나다에 있는 한 70대 노인분이래요. 치매에 걸려가지고 최근에 아내가 또 죽어가지고 해결해서 완전히 정신 상태가 안정된 상태인데 이 게임을 만나고서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신 거예요. 맨날 와가지고 고기를 잡으니까 1등이 된 거예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 힐링이 된 거예요. 본인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즐기는 게. 이건 게임이 아니죠. 전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의 가상의 공간이 아니에요. 실제 있는 공간을 가상으로 만든 거죠. 그런데 그 체험을 하다 보니 고스란히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경북에도 다양한 문화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주의 석굴암부터 시작해서 울릉도도 그렇고 불국사, 경주에 있는 또 관광단지도 있고 자, 이런 서비스들이 메타버스에서 구현이 되어가지고 우리 도청에 있는 시민이 아니라 다른 지방 혹은 서울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소개가 된다고 하면 혹은 해외도 그렇다고 하면 그 경험을 토대로 여기에 와보고 싶은 니즈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이건 인스턴트한 이벤트가 아닌 거죠. 그런 것들도 시도해 볼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메타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VR과 AR이라고 그랬죠. VR은 현실을 버리고 가상 공간 속에서만 느끼는 거고 AR은 현실에 와서 디지털 전과가 입혀진 거거든요. 그 특징을 잘 활용해서 가상 공간 속에서 실제 우리의 핫한 플레이스들 그런 플레이스를 가상 공간 속에 만들어서 그 공간에 사람들이 와서 보게끔 와서 보다 보면 당연히 와보고 싶은 오프라인에서도 현실에 직접 가보고 싶은 니즈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경북도청 또 우리 경북에 있는 수많은 문화재와 그런 핫플레이스를 잘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와보고 싶게 하고 홍보와 마케팅에 활용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현실에 직접 영덕에 있는 해상 케이블카 같은 데 가가지고 현실에서 AR을 임대해서 잠깐 쓰게 되면 여기에 그동안 방문했던 관광객들이 올린 수많은 글들, 사진들 이런 걸 볼 수 있게 할 수 있죠. 물리적으로는 없어요. 지저분하니까. 하지만 AR을 끼고 보면 수많은 곳곳에 그런 디지털 아트들이 있는 거죠. 우리의 추억들이 있는 거고. 그러면 와서 AR로 그런 경험들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느낌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우리 도청 시민 더 나가서는 다른 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도청의 각종 문화재나 유산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들도 메타버스를 활용할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3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메타버스가 뭔가, 두 번째는 그 메타버스로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세 번째로는 그로 인해 우리 도청에서는 어떤 고민들을 해볼 수 있을까, 그런 시사점을 3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연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서 궁금한 것, 네, 저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농업정책과의 안수영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우리 행정이 항상 요즘은 이제 먼저 나가려고 하는 이제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 나오고 나니까 너도 나도 메타버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대구에 있는 전문업 설치사가 우리 뭘 할 수 있냐 여쭤봤어요. 위에서는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딱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청년, 네. 오락성, 그다음에 홍보, 관광 이 정도 할 수 있다 지금은. 네. 이게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뭐 이상하겠지만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당장 이제 현실은 메타버스가 이슈를 끌면서 이제 급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셔서 저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을 해보고 싶은 걸 하려고 해도 그 환경을 만드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맞아요. 뭐 어떻게 뭐 관광 홍보를 하려고 해도 현장을 입체적으로 촬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뭐 이제 조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면 맞아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지 정해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지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는 거품이 있다고요. 거품이 있다는 얘기는 괜히 했는데 비용은 비용대로 드리고 방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그럼 완전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ROI를 잘 따져야 돼요. 그 얘기는 무엇을 할지는 정해졌지만 그 무엇을 지금 하는 게 맞냐. 지금 하는 게 낫냐, 내년에 하는 게 낫냐, 내후년에 하는 게 낫냐. 좋아. 올해 하거나 내년 초에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그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다 개발할 거냐. 서울시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아니면 그냥 많이 쓰는 재팬크에 들어가서 할 거냐. 아니면 좀 덜 쓰더라도 이 브랜드나 혹은 아까 랭룸 같은 그런 쪽에 가게 되면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재팬크보다. 그게 더 나으냐. 이런 것들을 잘 정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질문에 대한 그리고 생각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하는 게 무작정 뛰어들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지가 정해졌으면 적어도 타이밍을 어디로 잡는 게 좋을지. 왜냐하면 메타버스는 제대로 쓰기 위해서 아까와 같은 환경적인 토대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 환경적 토대가 내년에도 잘 안 만들어질 거예요. 기껏해봐야 제페토 정도인데 제페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타버스 서비스가 아니라니까요. 스마트폰을 쓰는 건데 되게 제한적이라고. 아까와 같은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괜히 만들기만 하고 아무도 안 쓰거든요. 그렇다고 VR, AR 지원하느냐? VR, AR 우리 동네 사용자가 10만 명도 안 돼요. 지금 지원해봤자 그리고 또 경북도청에서 이쪽에서 쓰는 사람이 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타이밍을 잘 조정을 해야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최소 비용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단 거기에서 얻는 거는 실제 많이 쓰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하는 거. 이런 걸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고 저런 걸 하다 보니 비용이 이만큼 드니 나중에 2, 3년을 할 때는 이런 걸 고려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경험과 배움. 그 목적으로 하면 훨씬 더 가볍게 해볼 수 있죠. 평가도 좀 달라질 수 있고. 네. 질문? 예. 그 일자리 공유 성과를 김승주 주관입니다. 그 아까 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메타버스가 구현하는 현실이 아까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AR에서 증강현실 그리고 VR에서 가상현실 그리고 XR에서 혼합현실 이 세 가지 현실을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이 나중에 지금 현재는 VR 쪽이지만 나중에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AR 증강현실 그리고 혼합현실 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 되면은 이런 AR, VR, XR 이게 독자적으로 같이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AR이 그 발전되면은 VR은 도태되고 또 XR이 이게 발전되면은 VR, AR은 이게 도태되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겁니까? 같이 발전, 상호 보완적일 것 같아요. VR이 된다고 AR이 안 되거나 AR이 된다고 VR이 사라지거나 이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면서 상호 보완적 관계로 갈 거기 때문에 지금 VR을 하더라도 나중에 MR로 통합된다 하더라도 VR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같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마 3, 4년 후에 나오는 MR 기기들은 모드가 있어서 스위치만 바꾸면 AR이었다가 VR가 왔다 갔다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제 걱정은 VR 열심히 했다가 이상하게 MR 통합되면 이거 괜한 헛수가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상관없을 것 같아요. 상호 보완적 관계로 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VR과 AR 사용 목적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VR의 비중을 좀 높이고 왜냐면 AR은 아직 기술적인 왜냐면 현실에다 디지털 입힌다는 게 그냥 입히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의 특성, 굴곡, 깊이, 높이 이런 거 다 연결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반면에 VR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간단하거든요. 심플하고 그런 면에서 VR을 좀 더 많이 집중하는 게 좋고 집중하더라도 나중에 MR을 바뀐다고 해서 쓸모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연계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궁금하신 점 오늘 그 강연 내용 중에서
메타버스 아니어도 뭐 NFT가 됐든 암호화폐 얘기도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아, 네. 강의하신 거기 내용하고는 말씀했었는 내용인데요. 싸이월드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 네. 싸이월드야말로 사실 0.1 버전의 메타버스 향수였던 거가 사실이죠. 네. 근데 그 이후에 페이스북이나 모바일 쪽 관련된 진화 과정 속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서 몰락을 했고 최근에 다시 부활하고 있죠. 부활하면서 싸이월드가 한결과 컴퓨터하고 제휴를 맺어가지고 그냥 부활하는 게 아니라 아예 메타버스 서비스 향을 지원하겠다라고까지 선언했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세이클럽이라고 하는 암호화폐를 만들었어요. 기존의 도토리를 이제 확장하는 거죠. 실제 우리 국내에 비슷한 데도 상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클럽이라는 암호화폐까지 만들어서 싸이월드 내에서 새로 가진 싸이월드 내에서 서비스를 쓰면 도토리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도토리를 DTR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도토리를 세이클럽으로 전환시켜서 외부에 환전도 할 수 있고 이런 것까지 연동시킨 것 같아요. 발상은 기가 막힌데 중요한 건 그 서비스가 잘 돼야 되거든요. 뭐가? 그 사이버 서비스가 그게 잘 돼야 이런 생태계가 잘 가동되는 거죠. 이게 잘 돼, 세이클럽이 나왔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있었기 때문에 싸이월드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싸이월드가 잘 돼야 이런 생태계, NFT가 됐든 뭐 가상화폐가 됐든 이게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역사이대로 수많은 서비스를 봤지만 죽은 서비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과거의 추억을 기반으로 과거에 우리가 싸이월드를 썼었지 그 추억을 기반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사용자가 절대 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은 워낙 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많은 우리의 추억들을 올려놔서 과거의 추억은 다운로드만 하겠지 그 공간에서 다 놀지는 않을 거예요. 단 제가 그 바뀐 제2의 싸이월드를 써보진 않았거든요. 아직 실체도 없고 그걸 써봐야지 느낄 것 같긴 한데 어마어마하게 어렵다. 뭐보다 아예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이에요. 죽었던 서비스를 다시 살리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아예 새로 만드는 겁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저는 앉았으면 예, 앉아서 하십시오. 예. 메타버스 강의가 궁금해서 듣긴 들었는데 사실 듣는 순간에 약간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확률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이나 이런 걸 좀 구상하고 계시는지. 뭐 제가 구상해도 의미가 없고 예. 만드는 쪽에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해야 되니까 맞는 말씀이 메타버스 내에서의 쉽게 말하면 아바타들 간의 뭐 싸움이 됐든 혹은 뭐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오프라인은 우리의 액션들 있잖아요. 행동들. 네, 우리 오프라인에서 행동 액션은 정의할 수가 없죠. 무슨 얘기냐? 사람을 찌를 때 식칼로 찌를 수도 있고 볼펜으로 찌를 수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정의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자유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는 거버넌스가 있는 거예요. 거버넌스가.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쓰면서 내가 인스타그램에서 규격화되지 않은 사진을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건 다 그 규격하에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또 다른 장점은 그 규격하에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걸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즉 그 얘기는 내가 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 이걸 찌를 수 있을지 없을지는 거기에서 만들어진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변수가 메타버스에 생길 일은 만무해요. 다만 그 메타버스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가 그 룰에 대한 그 거버넌스에 대한 자유도를 얼만큼 줄 것이냐가 중요하죠. 얼만큼 줄 것이냐. 일례로 칼은 너무 가격하니까 예를 들어서 음란물을 사진을 내가 전시할 수 있죠. 이거는 아마 메타버스에서 일반적인 거버넌스로 내가 어떤 디지털 아트나 내가 생각하는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든 전시할 수 있도록 해놨을 거라고요. 단 그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음란물을 전시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그러면 그 페이스북에 메타라는 회사가 바뀌었으니까 메타라는 회사의 거버넌스에서 어떻게 통제할 거냐. 그 얘기 다른 말로 말하면 카페나 블로그에 이상한 파일이나 이상한 내용이 올라오면 범죄잖아요. 그런 걸 막는 건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나 카카오나 네이버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견제 장치에 의해서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거죠. 똑같다고 봐요. 페이스북, 그 메타버스도 그런 거버넌스가 주변에 혹은 정부의 규제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뀌겠죠. 근데 지금은 전혀 사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정신이 없어질 것이다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 규제를 할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유도가 우리 오프라인에 있는 일상만큼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두 번째는
아까와 같은 사회적 견제 장치와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그때그때 과거 우리 인터넷 서비스가 다 그래왔으니까 그때그때 대응하면 그런 문제는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범죄보다는 아까 이야기했던 몰입, 너무 몰입을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게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중독이죠, 중독. 네, 그러면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